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업법을 담당하고 있는 이근명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험업법을 이제 공부하기에 앞서서요. 제가 잠깐 개요를 한번 얘기를 드리면요. 보험업법은 나름대로 아주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비교적 보편적인 내용이고 그렇지만 중간중간에 일정한 이해와 그리고 암기가 수반되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물론 나중에 문제풀이를 통해서 정리를 다 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데 또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요. 이 내용들을 전부 100% 다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어떠냐면요. 전반적인 개요를 보고 그리고 틀을 한번 보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암기하고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가볍게 봐야 될 부분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묵살하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또 전 내용들을 똑같은 집중도를 가지고 공부하실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완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드리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전반적인 개요를 설명드리고 그리고 가벼운 거는 가볍게 말로 설명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중요한 거는요. 제 나름대로 판서를 하고 들어가거든요. 여러분도 요렇게 강의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요번 시간에는요. 보험업법에서 가장 먼저 들어가는 총칙에 있는 내용들을 다뤄볼게요. 그런데 총칙에서는 어떤 거를 다루고 있냐면요. 보험과 관련되는 일반적인 설명을 한번 싹 했어요. 이런 건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거는 용어의 정의, 그리고 마지막에 보험회사가 아니면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물론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보험회사가 아닌 자하고는요. 그렇지만 또 예외도 있다. 이런 얘기를 보험계약의 체결에서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가지고 이번 시간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봅니다. 먼저 보험 일반에서 뭐가 나왔죠? 보험이 뭐라는 거, 정의와 그리고 성립 요건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보험계약법에서 한번 보시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책에상 이렇게 함부로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땠죠? 내일 일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장래일을 몰라요. 장래에 내가 어떤 안 좋은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한 심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만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도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뭔가 모여가지고 어떤 돈을 착출을 하고 뭔가 단체를 만들고 그리고 사고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필연적으로 탄생한 게 보험이다. 그러면서 성립 요건에 뭐라고 했죠? 위험에 대한 경제적 준비가 있어야 된다. 그 경제적 준비가 뭡니까? 보험료를 각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수의 경제 주체가 결합됐다 했죠? 어떻게 결합됐죠? 뭔가 사고에 대비하고자 한 불안한 사람들의 집합체, 그리고 또 보험회사, 또 보험에 대해서 사고에 대해서 수익을 받을 사람들 이런 경제적 주체가 서로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결합이 돼 있다. 그리고 공동재산을 형성한다. 그게 뭐죠? 보험료를 납부를 해서 뭔가 자산을 만들어 놓을 거 아닙니까? 그 자산에서 보험금이 지급되거든요. 이런 경제적 제도일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과 관련되는 사회적 제도이기도 하다. 그래서 사회경제적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여기까지는 제가 가볍게 보시라 그랬죠? 그렇지만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봅니다. 보험업법의 목적하고 나왔죠? 보험업법의 목적, 우리가 지금 보험업법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보험업법의 목적, 이거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시험에 이렇게 출제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몇 차례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 목적을 어떻게 잡았나 봅니다. 여기 한번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가 있죠? 보험업 이거를 경영하는 자, 경영자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보험업 경영자는 누구입니까? 보험회사를 지칭하고 있다는 거죠. 보험회사를 지금 지칭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험회사만 있는 게 아니라 보험계약자가 있죠. 그리고 또 피보험자가 있죠. 한번 봅니다. 보험계약자가 있죠. 보험계약자가 있는데 한번 봅니다. 보험계약자는 누구냐면요. 보험회사, 보험경영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당사자예요. 그리고 이렇게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보시면요. 피보험자라는 게 있잖아요. 피보험자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피보험자가 있거든요. 물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할 수도 있고 동일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예를 이렇게 들어봅니다. 내가 만약 생명보험을 든다. 내가 죽으면은
내가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그런데 보험금 지급을 죽은 사람이 어떻게 받습니까? 내 가족이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땠죠? 그때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한번 제가 얘기를 들어볼게요. 내가 내 집에다가 화재 날지 모르니까 또는 내 공장에다가 화재보험을 대상으로 든다. 근데 화재 발생했을 때 내가 그 돈을 받는다. 그러면 보험계약자와 그러면서 내가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일할 수도 있고 안 동일할 수도 있어요. 그 밖에 이해관계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이해관계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어떻습니까? 누가 보험에 가입했는데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해를 끼쳤어요. 상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밖에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인데 한번 봅니다. 어땠냐면요. 보험 경영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여기서 다뤄놨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건전한 경영을 도모한다라고 했잖아. 건전한 경영을 도모한다. 왜 건전한 경영을 도모해야 됩니까?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납하잖아요. 그리고 자산을 운용해 나가서 어떤 안정적이고 그리고 또 어떤 성장성도 갖추고 운영해 나가야 되죠. 그러다가 사고 발생하면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죠. 그러니까 건전하게 업을 경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손실 자꾸 보고 부당한 데 투기해서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렇지만 보험계약자 그리고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어땠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한다. 한번 이렇게 봅니다. 주로 어땠습니까? 보험회사에서 잘못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해를 끼칠 수가 있잖아요. 여기는 강자고 여기는 약자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약한 사람은 권익을 보호해준다.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요. 한번 봅니다. 보험 경영자에 대해서 권익을 보호한다. 그런 얘기는 틀린 거 아닙니까? 보험 경영자에 대해서는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그리고 보험계약자에 대해서는 권익을 보호한다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보험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보험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아울러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국민 경제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가져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얘기 드려봅니다. 보험이라는 거는 꼭 필요한 사회경제적 제도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가 건전하게 경영되고 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에 이해관계자가 권익을 보호받으면요. 국민 경제가 건전하고 균형 있게 발전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바로 보험업법의 목적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어떤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는가 그 내용들을 꼭 여러분도 캐치하셔가지고 이런 정도 물어보는 문제 나오면은 바로 답을 고르실 수 있는 정도까지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에 보험업법의 성격과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잖아요. 성격. 물론 키포인트 위주로 나갑니다. 보면 뭐라 그랬죠? 상법의 특별법이다라고 얘기한다니까. 상법의 특별법이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해놨습니까?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민법과 상법을 비교할 때 상법이 민법의 특별법이죠. 왜 그렇죠? 민법은 어떤 모든 사람의 어떤 사인과 사인과의 관계를 규정해놨죠. 상법은 그 중에서 어땠습니까? 상인 그리고 상인과 거래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규율했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부분이니까 어떤 상법이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죠. 그런데 상법하고 보험업법을 비교해 보면요. 상법의 회사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따와가지고 여기도 상호회사 그런 얘기도 나왔고 그리고 보험업 자체가 일종의 상행인 거 아닙니까? 따와가지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 특화시킨 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봅니다.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요. 보험업법은 상법의 특별법이다. 그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나왔던 거는 이거는 여러분 당연하게 맞추실 테고요. 두 번째 보시면요. 공법 규정과 그리고 사법 규정이 서로 혼합돼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 아닙니까? 왜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우리가 여러분 앞으로 공부를 하시겠지만요. 공법은 어떤 거냐면요. 어떤 국가와 어떤 국민의 관계를 규율하고 또 국가와 국가기관과의 관계를 규율한 법이다. 사법은 사인의 생활 관계를 규율한 법이다.
거기 보험업법 그 안에 보면요. 사인과 사인의 생활관계를 규정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거기 감독 규정 같은 게 있어요. 어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감독 규정. 그거는 어떤 국가기관이 어떤 국민과의 관계를 규율한 공법 규정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게 보험업법의 성격이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네 번째 봅니다. 보험업에 대한 감독과 관련되는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첫 번째 뭐였습니까? 이 감독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여기도 한번 여러분 가볍게 한번 들어보세요. 어땠죠? 첫 번째 뭐랬죠?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왜 권익을 보호합니까? 우리가 앞서도 얘기 드렸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왜 그랬습니까? 보험회사는 강자고 여기는 약자니까 시장 자율 기능에 맡기면은 강자의 논리에 의해서 약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감독 규정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첫 번째 뭐라고 나왔죠? 급부 반대급부의 균등성의 원칙. 급부 반대급부의 이게 서로 뭔가 균형을 이뤄야 될 거 아닙니까? 균등해야 된다. 그런데 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죠? 한번 여러분 봅니다. 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죠. 그리고 여기 보험회사는 사고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되죠. 그런데 어떤 보험료에 비해서 어떤 보험금 나갈 어떤 사고 확률에 비해 가지고 나가는 보험금의 액수에 비해서 보험료를 과도하게 징수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자꾸 시장에 맡기면 여기서 주도하기 때문에 감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거기 대수의 법칙이라는 거 나왔죠? 대수의 법칙 제가 개요를 한번 얘기 드려봅니다. 뭐 자동차 보험도 그렇고 화재도 그렇고 여러 통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통계가 있는데 어떤 경우마다 해서 전반적으로 사고 발생률이 얼마고 피해율이 얼마다 이런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를 감안해 가지고 또 보험회사 어떤 그 유지를 하기 위해서 비용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감안해 가지고 어떤 급부 반대급부 보험료 보험금이 결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대수의 법칙이라는 게 나왔다는 거 아니까 많은 통계 자료를 이용해서 뭐 그런 얘기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였죠? 부합계약의 합리성 추구를 했는데 부합계약은 어떤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어떤 게 부합계약이냐면요.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약관을 만들어 놓고 계약서 작성을 해놓고 그리고 계약자는 여기에 따라 가지고 어떤 뭐 도장을 찍고 서명을 하는 그런 역할밖에 안 한 거 아닙니까? 서로 만나가지고 계약 금액을 갖다가 뭐 어떤 계약서 내용을 합의한 거는 없잖아요. 일방적으로 한 군데서 계약의 내용을 작성하고 한 군데서 따라가는 게 여기 부합계약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계약, 약관에 관해서도 감독을 해서 어떤 소비자한테 불이익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이 필요하다. 또 지불 능력 확보 왜 필요합니까? 보험회사에서 책임준비금 제대로 적립 안 해놨다가 사고 발생했을 때 보험금 지급 못할 수가 있으니까 감독을 해서 평소에 감시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가 있었죠? 보험업의 건전성 유지. 왜? 감독을 계속해야지 시장 자율에 맡기면 안 된다. 그런 얘기인 거 아닙니까? 또 국민 경제적 기능의 확보는 뭐죠? 뭔가 보험회사가 경영이 부실해지면은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또 보험업이 건전하게 발전되면 어땠죠? 뭔가 금융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보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민 경제의 보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시장 자율의 기능에만 맡기지가 않겠다. 그래서 감독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감독은 보험업법 뒤쪽 파트에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실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리고 양가로 이번 내용 볼게요. 그러면 보험 감독과 관련되는 얘기했는데 그 감독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방법.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각각 이 방법이 어떤 내용이고 또 어떤 나라가 채택을 하고 있다. 물론 과거 시험에 기출됐던 그런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러면서 먼저 뭐가 있죠? 공시주의가 있다. 공시주의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땠습니까? 준칙주의가 있다. 준칙주의가 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고 대한민국도 채택하고 있는 게 실질적 감독주의라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 그게 바로 감독주의거든. 실질적 감독주의다. 그런데 공시주의는 뭐죠? 어떤 보험회사에서
어떤 감독기관에서 직접 감독을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직접 감독을 안 하고 뭔가 영업 상태, 재산 상태를 바깥에 알리기만 해요, 보험회사. 이거는 너무 자율에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현재는 공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땠죠? 과거 사실 보험의 현대적인 의미에, 근대적 의미의 보험이 뭔가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나라가 영국이거든요. 이거는 현재가 아니라 과거 영국에서 이런 주의를 채택을 했다. 이렇게까지 봤습니다. 현재는 없어요. 준칙주의라는 건 뭐죠? 뭔가 어떤 보험 경영에서 준수될 사항에 대해서 결정하고 적합한 자에 대해서 보험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어떤 뭔가 기준을 정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기준도 정해놓지 않았어요. 일정한 재산 상태라든지 영업 현황을 공시만 했고 보험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뭔가 기준이 되는 어떤 규칙을 정해놓게 했다. 그러면서 그 규칙에 따라서 보험업을 어떤 영위한다. 그런데 뭐냐면요. 근데 이렇게까지만 하고 뭔가 자율에 맡긴다는 거 아닙니까? 특별한 감독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나라는 영국과 네덜란드다. 영국과 네덜란드. 네덜란드도 보험이 발달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네덜란드는 굉장히 국토가 좁은 나라잖아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뭔가 유럽에서 여기저기 연결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 그리고 뭐 무역도 많이 하다 보니까 위험 요소도 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험이 발달했거든요. 실질적 감독주의는 뭐죠? 또 감독기관을 만들어 놓고 감독기관이 실질적으로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뭐 중국도 그렇고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들어봅니다. 공시주의는 뭐죠? 영업상 현황, 재산 상태를 보험업자가 외부로 알리기만 한다. 뭐 감독이라는 거 없다. 그리고 준칙주의는 뭐죠? 뭔가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기준 이거를 정해놓고 그대로 따르라고만 했고 뭐 특별하게 감독도 없었다. 실질적 감독주의는 아주 구체적으로 감독을 하고 있다. 이게 가장 현재 여러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보험업과 관련되는 그런 감독 방식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는 총칙에서는 용어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뭐 그러면서 그 용어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보험 상품 종류가 3가지가 있다. 그리고 그 3가지 보험 상품마다 또 세부적인 내용들을 어떤 설명을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니까 큰 왁구에 해당되는 걸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도 뭐 제 강의를 들으면서 뭐 나름대로 뭐 종이를 하나 놓고요. 뭐 사안에 따라서 한번 써보시기도 하고 또 책에 체크도 한번 해보세요. 뭐 그리고 뭐 가볍게 얘기하는 거는 또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또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런데 보험 상품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한번 봅니다. 보험 상품이 있는데요. 보험 상품이 있는데 그 보험 상품을 종류를 3가지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크게 얘기했을 때 그 3가지가 어땠죠? 가장 먼저 나왔던 게 생명보험 상품이었죠. 생명보험 상품. 그리고 그 다음이 어땠습니까? 그 다음에 종류수로 하면은 세부적인 게 가장 많은 손해보험 상품이다. 이렇게 봅니다. 손해보험 상품이 있고요.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뭔가 어떤 만들어진 상품. 그게 바로 제3보험 상품이다. 제3보험 상품이다. 물론 오래전에는 뭐 이런 상품들이 요 안에 들어있었다라고 볼게요. 그런데 보험 상품 중에서 지금 보험업법,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보험업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보험업법상 보험상품 아닌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보험업법상 얘기하는 보험상품이 아닌 게 있어요. 이거를 찾아보라 하는 문제가 여러 번 나왔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요. 과거 기출문제와 유사한 게 한 80~90%가 계속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과거에 시험 냈던 거 어떤 게 나왔나 그런 내용들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있었죠?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왜 여기서 보험업법상의 보험상품 아니죠? 그 다른 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니까 보험업법에서 다룰 내용은 아니잖아요. 다른 법에서 영역이니까요. 또 두 번째 뭐였죠?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왜 다른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뭐 그런 얘기였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국민연금법이라는 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법이 있었죠. 또 장기요양보험, 산업재해보험,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내용들은 어땠죠? 타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보험업법상 보험상품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뭐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다는 걸 얘기 드렸고요. 물론 뭐 한 번 나오고 끝난 게 아니라 벌써 몇 번 나왔었거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 봅니다. 생명보험이 있는데 그 상품에 뭐가 있었죠? 물론 여기는 뭐냐면요. 뭐잖아요. 어떤 생명이라는 건 생존 그리고 사망과 관련해서 살아있을 때 돈 주는 거 아닙니까? 사망했을 때 주잖아요. 또 퇴직연금보험도 어떡하죠? 내가 살아있을 때 어떤 시점 지나면은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명보험 계약뿐만 아니라 여긴 생명보험 계약뿐만 아니라 연금보험도 생명보험 상품에 들어가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대표적인 생명보험이지만 연금보험도 내가 연금 수령할 시기에 살아있으면은 연금보험 주는 거 아닙니까? 물론 내가 죽으면은 유족연금, 뭐 유족한테도 나가겠지만요. 그래서 사람의 생존 사망과 연계해서 돈이 나가는 게 생명보험 상품이다. 이거는 뭔가 뭐 어떤 손해를 입었을 때 손해를 입었을 때 돈이 나간다. 그렇지만 손해보험의 뿌리를 내서 만들어진 게 재산보험이니까 재산보험 상품은 제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거는 굉장히 많았잖아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 내용 봅니다. 화재보험 다 아시는 거죠? 그리고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이라는 거 뭔가 뭐 그거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뭔가 어떤 일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고 어떤 사고 생겼을 때 돈 나가는 거예요. 또 재보험이라는 건 뭐죠? 뭔가 보험과 관련해서 어떤 보험금이 나갈 액수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보험회사가 또 보험 넣는 거 그게 바로 재보험이잖아요. 뭐 책임보험, 기술보험, 권리보험 여러 가지가 있고요. 뭐 유리보험은 유리가 파손됐을 때 뭐 거기 뭐 보상해주는 보험. 뭐 동물보험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날씨에 의해서 손실을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는 바로 날씨보험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손해보험은 무지하게 많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제3보험 이거는 과거에 오래전에는 욕이 있었지만 이제 별도로 독립돼 나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딱 세 가지였잖아요. 상해 그리고 질병 간병 간병은 뭐죠? 누가 어떤 활동에 문제가 있다. 뭐 거기에 질병에 의해서 그런지 아니면 고령에 있을 때 그때 간병해 주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질간 또는 상간질 해가지고 요 세 가지를 보세요. 그래서 정리할 때 한번 보세요. 생명보험 사람의 목숨과 관련해서 뭐 보험금 지급됐다. 생존과 사망, 생명과 연금, 재산보험은 어땠죠? 상간질 세 가지. 그리고 나머지는 몽땅 손해보험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여기 손해보험 종류하고 이거를 섞어 놓을 수도 있어요. 뭐 이런 내용들, 뭐 이런 게 시험에 몇 차례 나왔던 내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이제 그리고 그다음 봅니다. 보험업에 대해서 상품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죠. 이제 보험업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들어봅니다. 보험업이라는 게 있었죠. 보험업이 있는데 그 보험업이 한번 봅니다. 보험 상품의 종류도 세 가지였잖아요. 크게.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산보험. 그러면 보험업도 세 가지였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험업도 세 가지로 구분된다. 그런데 보험업을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뭐라 했습니까? 그 보험업에서 하는 게 보험의 인수, 그리고 보험료 수수, 그리고 보험금 지급, 요런 업무를 하는 그런 세 가지 업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보험의 인수가 뭡니까? 누군가가 보험 계약을 가입함으로써 그 보험회사가 그 보험을 인수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인수하게 되면 어땠죠? 인수한 사람은 보험료를 받을 권한이 있죠? 그리고 보험사고 발생했을 때 책임지고 돈을 내주게 되죠? 결국 의무와 책임을 어떤 의무와 권한을 모두 내가 떠안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보험의 인수라고 보세요. 그리고 결국 뭐 보험 계약자한테 보험료 받죠? 또 어떤 나중에 거기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한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뭐 보험업이 하는 게 그렇다. 그러면서 각각의 생명보험업이 있고 손해보험이 있고 그리고 재산보험업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험회사 가볍게 봅니다. 보험회사 어떤 거였습니까?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허가를 받게 돼 있어요. 허가를 받고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보험회사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그렇지만 여기 봅니다. 상호회사라는 거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상호회사는요.
상호회사는 어떠냐면요. 상호회사는 지금 그 설립 근거가 되는 법이 상법이 아니라 보험업법이라는 거. 이거 한번 눈여겨서 우리가 봤습니다. 설립 근거가 되는 법은 바로 보험업법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계약자를 사원으로 한다라고 얘기했던 거. 이게 주식회사인 보험회사와 가장 큰 차이인 거 아닙니까? 결국 뭐냐면요. 상호회사는요, 어떤 보험계약자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상호회사라고 여기서 지칭을 해놨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험에 자주 나왔던 거, 살짝 말장난을 하면서 자주 나왔던 게, 그게 바로 외국보험회사예요. 외국보험회사인데요. 우리가 뭐 별거 아닌 거지만 눈여겨서 보지 않았을 때 이 내용도 뭐 답을 틀리게 찾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뭐라 했죠? 대한민국이라는 게 쫙 이렇게 있는데, 대한민국. 그리고 그 다음에 어땠습니까? 계속 2회 이런 말이 나온 거 아닙니까? 왜? 외국이니까 대한민국 2회 어땠죠? 2회 국가법령, 대한민국 아닌 나라의 2회 국가의 법령, 그 법령에 의해서 설립됐다. 그러면서 뭐죠? 대한민국이 아닌 나라 2회 국가에서 보험업을 경영을 한다. 이게 바로 외국보험회사인 거 아닙니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여기 미국 또는 영국에 아주 유수한 보험회사가 있다. 그 보험회사가 대한민국 법령으로 설립된 거 아닌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보험 영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and 두 가지를 모두 갖췄을 때 이 회사를 우리가 외국 보험회사라고 칭한다. 뭐 요게 키포인트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요, 우리가 보험 모집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 어땠습니까? 보험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보험 설계사가 있죠. 뭐 주변에서 많이 여러분들 보셨죠? 설계사. 그리고 보험 대리점이 있었죠? 대리점이 있었고요. 또 보험 중개사가 있다. 그러면서입니다. 설계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설계사는 이렇게 했잖아요. 뭐 보험회사 그리고 보험 대리점, 중개사에 일단 소속이 돼 있다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중간에 뭐 여기 생활을 하면서요, 보험 설계사 많이 보잖아요. 모집인들. 그때 그분들 명함을 내릴 때 어디 소속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 경우에 따라서 뭐 보험회사 소속, 또 대리점 소속, 또는 중개사 소속. 아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명함 받은 분도 계셨겠지만요. 그래서 뭘 하겠습니까? 보험 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게 아니라 체결을 쉽게 얘기하면 소개를 해준다는 얘기인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설계사예요. 그런데 대리점은 어땠죠? 보험회사를 위해서 그 보험계약을 체결을 대리한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한다. 한번 여러분 이렇게 봅니다. 대리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중개와 대리는 되게 달라요. 대리는 권한이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대신해서 업무를 한다. 체결해 주는 걸 대신한다. 책임 크죠? 근데 중개는 뭐죠? 그냥 소개만 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 차이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보험중개사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랬잖아요. 보험계약을 체결을 중개하는 자다. 독립적으로 어디 소속이 돼 있거나 누구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겠죠.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보험계약 체결을, 여기도 계약 체결을 중개한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는 설계사와 중개사가 동일해요. 그런데 설계사는 어떤 보험회사 또는 대리점, 중개사에 소속이 돼서, 이거는 소속되지도 않았고 뭐 보험회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계약 체결을 중개한다. 어떤 보험회사를 위해서 체결을 대리한다. 그래서 각각 서로 다른 거 아닙니까? 세 가지를 따로따로 보지 말고 같이 비교해서 한번 여러분 보세요. 뭐 그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또 모집은 어떡하죠? 뭐 전부 모집을 하는데 뭐 중개를 해서 모집도 하고 뭐 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맞게 여기서 얘기를 해놨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13번 보시면요. 신용공여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물론 어렵다고 생각되지만요. 그런데 신용공여도 한번 이렇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신용공여는 뭐냐면요. 우리가 여신이라는 말도 들어보고 신용공여라는 말도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그 두 가지 용어는 서로 상당한 차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가 한번 얘기를 드려보고, 그리고 신용공여에 해당되는 게 뭐다.
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거래가 뭐다? 뭐 그런 얘기까지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보시면요. 13번에 신용공여와 관련되는 얘기가 나왔는데 한번 봅니다. 13번에 신용공여죠. 신용공여다. 신용공여 그래 놓고 여기 이렇게 봅니다. 신용공여는 어떠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포괄적인 빚, 부채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포괄적이라는 건 아주 범위가 넓은 빚이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봅니다. 우리가 여신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신용공여도 있다. 신용공여도 있다. 공여도 있는데요. 그 신용공여가 여신보다 그 범위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었다라고 봅니다. 물론 여신과 비교해 가면서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용공여의 범위가 어디였습니까? 보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직접적인 대출. 금융기관에서 돈 빌려주는 거. 근데 이것 말고도 뭐가 있었죠? 어음 및 채권에 어음하고 채권 그 다음에 봅니다. 그거를 사준다니까요, 매일. 이것도 넓은 의미의 빚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어음하고 채권을 누가 사줬다 그러면요. 내가 어떤 그 넘긴 사람은 그 사람한테 돈을 받을 거 아닙니까? 물론 내가 채권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만약 어음하고 채권이 부도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신용공여의 명칭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 길다가 보니까 쓰지는 않고 얘기를 드려볼게요. 뭐라 그랬습니까? 상대방이 만약 지급불능 상태가 왔을 때 보험회사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떤 뭔가 보험회사가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 남을 도와주고 신용을 내가 어떤 뭔가 위험을 안는 거 아닙니까? 이것 또한 신용공여의 한 분야예요. 한번 여러분 봅니다. 우리가 여신에 이거는 안 들어갔잖아요. 이것도 넓은 의미의 여신이라고 보고 이건 뭐 좁은 의미의 여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용공여가 여신보다 그 범위가 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뭐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또 실질적으로 이런 효과를 가져오는 거 이것도 넓은 의미의 포괄적인 빚인 신용공여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뭐 가볍게 한번 그 내용 봅니다. 뭐라고 했죠? 어떤 회사에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다. 손실 초래할 요구하고 관련해서 손실 초래할 가능성이 적다라고 얘기한 거. 이게 그럴 때는 신용공여 범위에 어떤 저촉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한번 봅니다. 뭐 여기 한번 볼게요. 뭐 이런 것도 볼게요. 내가 누구의 뭐 그런 경우는 드물겠지만요. 아주 어떤 뭔가 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같은데 뭐 그런 경우는 적겠지만요. 거기 보증을 해준다. 빚 보증을 해준다. 손실 날 확률이 있겠습니까?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뭐 그런 정도라고 보세요. 그리고 뭐라 하겠습니까? 신용공여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됐을 때, 그랬을 때는 신용공여 범주에서 제외시킨다. 이런 개념이 있었던가 한번 우리 같이 봤죠? 이제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요. 총자산과 자기자본과 관련되는 얘기 나왔던 거 봅니다. 총자산이 있고 그리고 자기자본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기자본이라는 것도 있는데 자기자본이 있다. 요거를 뭐 의미를 얘기를 드렸는데 한번 봅니다. 우리가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에서 뭐를 제외한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봅니다. 대차대조표에 어떻게 됐죠? 대차대조표 보면 이렇게 되는 거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여기 자산이 있고 자산이 있는데 자본과 그리고 부채. 자산은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재산. 그런데 어떤 순수하게 내 돈과 남의 돈, 이거는 내 돈, 이거는 남의 돈인 거 아닙니까? 남의 돈. 내가 장사나 사업을 할 때 내 돈, 물론 소규모로 할 때는 내 돈 100%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요. 규모가 커지면요. 내가 내 돈만 가지고 장사나 사업을 할 수 없어요. 남의 돈 끌어들여야 돼요. 그래서 남의 돈 끌어들여 가지고 빌딩 올리고 또 내 돈도 일부 들어갔다. 근데 그 빌딩에 이게 다 섞여 있을 거 아닙니까? 합쳐놓은 게 자산이다. 그렇지만 자본 부채로 내 돈과 너의 돈으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총자산은 뭐랬죠? 근데 여기서는 뭐죠? 총자산에서 뭐를 제외시키다. 그러니까 요거를 물어보는 게 문제로 나왔어요. 뭐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리지만요. 나온 문제 유사한 게 한 8, 90% 또 나와요. 기출 문제만 제대로 풀어보고 거기 있는 내용들만 알면요.
고득점까지도 갈 수 있는 게 바로 보험업법이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 1차 과목 중에서 나름대로 보험업법이요, 보험계약법보다 더 쉬워요. 여기서 고득점 할 수도 있어요. 뭐 적은 노력, 뭐 아주 적은 노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 무리가 있지만요, 적정한 노력으로 고득점 할 수 있는 게 바로 보험업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리고 그래서 뭐라 그랬죠? 여기 미상각 신계약비, 영업권, 미상각 신계약비, 계약비, 그리고 영업권, 그리고 특별계정 자산. 이거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특별계정 자산, 계정자산은요, 이거는 총자산에서 빼버린다. 가장 쉬운 것부터 얘기합니다. 영업권은 쉽게 얘기하면요, 뭐하고 유사하죠? 권리금, 영업권.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뭐였습니까? 구체성이 없고, 뭐 추상적인 자산인 거 아닙니까? 추상적.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만약 내 생각에 영업권이 1조 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경제 여건이 안 좋아지고 회사 상태가 안 좋았을 때 누가 그거를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산 아닌 걸 봐버렸다. 그리고 미상각이라고 나왔는데, 신계약비는 뭐냐면요, 보험계약 체결하기 위해서 뭐 어떤 돈이 좀 들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유형무형에 돈이 들거든요. 돈이 드는데 그거를 상각시켜 나가는데 아직 상각 안 됐다. 결국 나갈 돈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산에서 안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특별계정 자산은 뭐죠? 뭔가 어떤 특별한 용도로 위해서 돈을 쌓아놨으니까 여기랑 분리를 시킨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어떤 만약 미상각 신계약비에 미를 빼보고 상각 신각 여기 계약비 이런 식으로 하면 거짓말일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세 가지는 총자산에서 제외시킨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자기자본은 쉽게 뭡니까? 이거는 내 돈이, 놈의 돈이 아니라 내 돈이라니까요. 내 돈이다. 그러면서 여기 합산해야 될 항목, 플러스해야 될 항목도 있고 마이너스 해야 될 항목도 있다. 그런데 마이너스 해야 될 항목은 또 나오잖아요. 뭐가 나왔습니까? 영업권 같은 실질적이지 않은 거. 왜 자꾸 이게 나오겠습니까? 영업권은 뭐죠? 권리금이라는 거는 구체성이 없어요. 오늘 큰 거 같아도 경제 여건이 안 좋아지고 내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지면요, 잘못하면 영업권이 제로가 될 수도 있어요. 내 회사가 잘 나갈 때 남이 내 재산 영업권을 탐을 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비싸게 값을 쳐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경제 여건이 안 좋아지고 하루아침에 영업권을 제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불확실하니까 빼버린다. 그러고요. 그리고 그 위에 봅니다. 합산해야 될 게 뭐 있죠? 납입자본금. 당연할 거 아닙니까? 납입자본금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 시작하면서 내가 100억을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본, 그리고 그 다음에 잉여금 관련되는 게 나왔죠? 잉여금 관련해서 어떤 자본 잉여금도 있고 이익잉여금, 뭐 구체적인 예를 한번 제가 얘기를 들어봅니다. 회사에서 경영을 잘 해가지고 이익이 났어요. 이익잉여금. 또 뭐냐면요, 자본잉여금은 어떤 거냐면요, 어쨌든 액면 가격이 한 주당 그 5,000원이에요. 근데 증자를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액면은 5,000원이지만 10,000원에 증자했다. 그러면 그 5,000원을 플러스된 초과하는 5,000원에다가 주수 곱함, 증자하는 주수 곱하면은 그런 게 바로 자본잉여금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험에서 이거를 막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가서 뭐 이런 문제는 안 나오지만 용어의 정의를 몰랐을 때는 답답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볍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동일 차주. 차주라는 건 뭐죠? 돈 빌린 사람을 차주라고 얘기를 해요. 차주인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마 어떤 금융기관에서 돈 빌릴 때 보시면요, 거기 무슨 약정서 같은 데 보면요, 차주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돈 빌린 사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아니라요. 그러면서 뭐라 했죠? 차주 앞에다가 동일한 사람이다. 뭐라 하겠습니까? 동일한 개인이 그 사람 한 사람의 차주인 거 아닙니까? 또는 법인, 그리고 신용위험을 공유한다. 한번 제가 예를 들어봅니다. 공유한 자로서 한번 얘기를 들어봅니다. 내가 예를 한번 이렇게 볼게요. 내가 지금 어떤 기업체의 최대 주주예요. 최대 주주고요. 또 그리고 또 내가 그러면서 내가 만약 예를 들어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내가 돈을 빌렸다. 그러면
그 회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동일 차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동일 차주라는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주주 해놓고 최대 주주도 있고 주요 주주도 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뭐 여러 차례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어떤 얘기를 했죠? 금융회사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이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그렇지만 보험회사가 금융회사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의 일정 부분 저촉을 받다 보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주주다. 그러면서 최대 주주와 주요 주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드렸죠? 최대 주주는 어땠습니까?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갖고 있는 주식을 전부 합해가지고 그 주가 가장 많았을 때 그 본인다.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여기 얘기를 들어볼게요.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최대 주주를 얘기를 들어봅니다. 첫 번째 최대 주주다. 최대 주주가 있다. 그래서 어땠습니까? 여기 어떤 본인이 있다. 여기 대표격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뭐가 있냐면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요 본인과 특수관계에 있어요. 쉽게 얘기를 들면요. 내 처, 내 아들, 뭐 아버지, 뭐 형님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닙니까? 뭐 그래가지고 한 사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 사람 지분을까지 다 합쳐가지고 요 사람이 가장 많은 주식을 갖고 있다. 이 사람 말고 특수관계인 말고 D도 있고 E도 있고 막 쫙 있는데 전부 이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거 다 합쳐가지고 요 사람이 여기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다 합쳐가지고 가장 주식을 많이 갖고 있을 때 요 사람을 어떤 최대 주주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같은 편이잖아요. 따로 별거의 어떤 법률상은 독립적인 개체이지만 경제 공동체인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요 한 사람을 얘기했을 때 최대 주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그런 얘기였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근데 여기서는 시험에 어떤 것도 나왔었냐면요. 이 특수관계의 범위에 대해서 맞냐 틀리냐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 또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뭐 가족법도 아니지만요. 그렇지만 한번 봅니다. 거기 여러분 보충학습하고 나오죠? 한번 봅니다. 배우자.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뭐 여러분 뭐 보시면은요. 부모님도 계시고 또 내 뭐 자식들도 있고 뭐 형제 자매도 있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물론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이지만 일단 결혼하고 나면요. 서로 좋든 싫든 가장 가깝게 있는 게 뭐 배우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가장 먼저 배우자가 낫죠. 그리고 배우자 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라고 했잖아요.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어떤 실질적인 어떤 혼인 상태를 유지했다. 같이 막 동거하면서 뭐 남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뭐 그런 사람은 여기 뭐 거기 자식까지 있다 그러면 더 하겠죠. 뭐 그랬을 때 이 사람을 뭐 그런 사람도 당연히 포함시킨다. 이거를 만약 제외한다 그러면은 틀린 거 아닙니까? 법률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상의 혼인관계 있는 사람을 배우자 범죄에 집어넣는다 그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혈족도 있고 인척, 여기 뭐가 나왔냐면 인척도 있잖아요. 인척. 혈족은 피부치. 그러다 보니까 육촌 이내라고 얘기를 했죠. 육촌 이내. 그렇지만 인척은 뭐죠? 혼인을 해가지고 어떤 뭔가 친족 관계를 형성하는 사람. 피가 안 섞인 사람. 피가 섞인 사람. 피 섞인 사람은 육촌 이내. 피가 안 섞인 사람은 사촌 이내. 라고 얘기를 한 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한번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뭐 여러분이나 저나 어떤 일반적인 사람은 뭐 양자 잘 안 들인 거 아닙니까? 현대사회에서. 뭐 과거 봉건사회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한번 봅니다. 여기 보험회사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특출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양자를 드려요. 내 사업을 넘겨주기 위해서도 양자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땠죠? 여러분이나 저나 배우자는 한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은 막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여럿이 뭐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의미를 한번 볼게요.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요. 양자의 생가의 직계 존속. 내가 양자를 드렸다. 근데 양자의 진짜 뭐 생가의 직계 존속. 양자의 진짜 부모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뭐 양자 드릴 때 그냥 함부로 드리겠어요. 돈 많은 사람은요. 또 자기 어떤 피부치 중에서 양자를 드릴 가능성이 그래서 그런 얘기고요. 또 양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의 직계 존부속. 양자 그리고 배우자 그쪽의 직계 존비속. 그리고 혼인의 출생자의 생모. 왜 나옵니까?
돈 많으니까 여자가 한둘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럴 수가 있다는 얘기죠.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어떤 뭐라 했죠?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에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한 여기까지 봅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했던 건요. 요런 촌수 이런 게 있었잖아요. 촌수. 요거를 가지고 여기를 6천이라 그러면 틀릴 거 아닙니까? 요게 바로 최대 주주와 관련된 얘기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에 주요 주주가 나왔죠. 두 번째 주요 주주가 나오죠. 주요 주주인데요. 주요 주주인데 어땠습니까? 이랬잖아요. 어떤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의 뭐 둘 중에 하나면 주요 주주예요. 100분의 10 이상.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그 앞에 뭐라 했죠? 누구 명의로 하든지 이런 말이 중요한데 뭡니까? 내가 예를 들면요. 어떠냐면요. 내가 뒷돈을 대가지고 아들 명의로 주식을 샀어요. 또 내가 뒷돈을 대가지고 뭐 또 형님 명의로 샀어요. 그런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실질적으로 내가 돈을 대서 돈 주면요. 그 다 합쳐가지고 100분의 10 이상이라는 얘기고요. 또 뭐라겠습니까? 그 두 번째는 있잖아요. 뭔가 임원 등의 어떤 사실상 어떤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했죠? 임원 임면 등의 방법으로 임원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니까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영향력을 행사할 거 아닙니까? 제가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거기 10% 이상 의결권 있는 주식은 갖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한번 봅니다. 거기에 어떤 상당한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에 내가 뭔가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영향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이런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 어떤 뭔가 반영을 했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회사라고 나왔죠? 자회사. 이런 거는 나중에 우리가 보험업법을 공부하면서 용어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정의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겠습니까?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수. 의결권 있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의결권이 있어야지. 의결권 없는 주식. 뭐 그런 거는 그런 거는 의결권 없는 우선주 같은 거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어땠습니까?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입니까? 초과입니까? 정확하게 보세요. 100분의 15 당연히 외워야 되고 여기 초과한다는 것도 보세요. 그러면 어땠죠? 다른 회사가 어떤 회사에 대해서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해서 소유하고 있다. 내가 그 회사에 책임도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잘 봅니다. 우리가 주요 주주 100분의 10 이상이었죠. 여기 자회사는 어땠죠? 100분의 15 초과였었죠. 이런 수치들 꼭 정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얘기 드렸고요. 그리고 전문보험계약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전문보험계약자 19번 봅니다. 용어에서 전문보험계약자가 나왔는데요. 전문보험계약자는 한번 이렇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전문보험계약자는 뭐냐면요. 어떤 보험, 금융, 요거와 관련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보험회사의 당사자인 계약자예요. 이 사람들은 관련되는 전문성이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대해가지고 보호해주기 위해서 막 이거저거 다 가르쳐주고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해가 안 가세요? 그러면 어떠냐면요. 전문보험계약자는 쉽게 얘기하면요. 보험과 관련되는 선수, 프로 이런 거 보세요. 쉽게 얘기하면 꾼. 그럼 이런 사람한테 보험과 관련해서 그 상대 계약자가 어떤 약자라고 봐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상세한 거 일일이 다 가르쳐주고 그럴 필요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 보험계약자라는 명칭을 만들어 놓고 이거 외 아닌 사람을 일반 보험계약자. 한번 여러분 봅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 또는 어떤 보험감독기관의 입장에서는요. 전문 보험계약자하고 일반 보험계약자를 비교했을 때 누구를 더 많이 보호를 해줘야 됩니까? 일반 보험계약자. 왜? 약자니까. 그리고 선수, 프로, 꾼인 전문 보험계약자는요. 알아서 자기가 한다는 거죠.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게 바로 전문 보험계약자다. 근데 만약 전문 보험계약자에 대해서는 나열을 했어요. 법에서. 이거 아닌 거 찾으라 하는 것도 시험에 나왔었는데요. 근데 만약 전문보험계약자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어땠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일반 보험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좀 해주십시오 하고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는요. 일반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자로 봐버린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전문보험계약자는
어떤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법에서 다 나열해 놨어요. 근데 어떤 보험과 관련되는 프로다, 꾼이다.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설명을 해줄 필요가 없다. 그런데 전문 계약자로 내가 규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서면으로 나 일반 보험자 같은 좀 대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일반 보험자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런 것까지도 꼭 정확하게 정리해 봅니다. 그러면서 전문 보험 계약자의 범위를 어디로 했죠? 국가. 국가는 당연히 뭐 여기 프로 선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은행, 은행 중에 은행,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금융기관을 나열했잖아요. 물론 이 중에서 중요한 건 뭐죠? 4번을 한번 보세요. 4번에 보시면요. 산림조합중앙회가 있었죠? 어떤 분들은 이거를 이게 왜 금융기관인가 이렇게 하실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중앙회에서는요. 금융 업무를 해요. 수산협동조합 뭐 이것도 금융 업무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1번을 볼게요. 금융투자업자인데 가로 안에 보세요. 겸용투자업자는 제외한다.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봅니다. 우리가 전문보험계약자에 아무 소리 없이 금융투자업자 하면은 전문보험계약업자다. 그렇지만 겸용투자업자다? 겸용이라는 건 뭐죠? 둘 이상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금융투자업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아니고 다른 업도 하면서 금융투자업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겸용투자업자는 제외한다. 이거를 잘 체크를 해보세요. 다음 중에서 전문보험계약자 아닌 자를 찾아보라 놓고 겸용투자업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아니었잖아요. 꼭 여기는 여러분 형광펜으로 한번 밑줄 한번 그어보십니다. 이런 얘기였고요. 그리고 주권상장법인.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돼 있다. 그런 법인을 얘기하는데 만약 주권 미상장법인 그러면 전문보험계약자 아닐까 합니까? 이게 바로 기출문제였어요. 그 밖에 어땠죠? 뭐 지방자치단체 쭉 나오고 그리고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보험설계사, 대리점, 중개사, 보험회사 임직원이 보험계약 관련해서 잘 알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뭐 그런 얘기였었거든요. 그리고 13번에 봅니다. 법률에 따라서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제가 하나만 얘기를 들어볼까요? 군인공제 같은 거 들어보셨죠? 어떤 금융 관련돼서 뭐 잘 아는 그런 기관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전문보험계약자고 전문보험계약자를 제외한 모든 보험계약자를 일반 보험계약자라고 한다.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요.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해서 나왔잖아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다. 그래서 시험에는요, 예외와 관련되는 문제가 나왔었고, 또 최근 시험에는요, 아주 예외와 관련해서 깊이 있는 거를 물어본 적도 있어요. 물론 여기서 얘기 드리는 깊이 있다는 거는요, 우리가 찬찬히 챙겨보지 않았을 때 틀릴 수 있는 만한 거, 그런 얘기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원칙에 뭐랬죠? 누구든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 중개 또는 대리 못한다. 이거는 이런 조항이 없다 그러면 보험업법 자체가 무력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볼게요. 보험계약의 체결 그려놓고요. 보험계약 체결, 계약 체결 그려놓고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다. 원칙은 어땠죠? 보험회사 여기한테만 보험과 관련해서 보험계약을 체결 그리고 중개 또는 대리 뭐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보험회사 아닌 사람하고 보험계약 체결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보험회사 아닌 자 어떤 보험상품을 중개 또는 어떤 체결 대리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외가 있다. 피치 못할 사유가 있으면은 보험회사 아닌 자하고도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무려 5가지를 들어놓은 건 거 아닙니까? 뭐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그동안 어떤 출제가 여러 차례 됐다. 이렇게 여러분 봅니다. 첫 번째 어땠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있잖아요. 외국보험회사와 이렇게 있잖아요. 외국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죠. 외국보험회사와 어떤 여기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인데 근데 어땠습니까? 모든 계약이 아니라 일정한 계약이었잖아요. 그게 어땠습니까? 생명보험계약 그리고 그 다음에 적하보험이 나왔죠. 적하. 어떤 물품을 올리고 하역하고 어떨 때 하죠? 수출할 때도 하고 수입할 때도 이런 걸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국과 어떤 가치, 어떤 외국에 가서 물건을 뭐 내리고 싣고 수출할 때, 또 수입할 때는 외국에 가서 물건을 싣고 또 여기 와서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들어야지 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건요. 여기 중요한 거는 생명보험도 그렇다라고 봅니다. 생명보험. 생명보험도 그렇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한번 이렇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뭐 여기 외국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건데 한번 얘기를 들어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볼게요. 내가 외국에 자주 나가 있어요. 국내에도 들어가요. 그러면 외국 보험회사하고 생명보험 체결해야지 좋을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봐주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그리고 항공보험 계약, 여행보험, 선박, 장기상해, 재보험 한번 봅니다. 생명보험 장기상해. 장기상해를 했잖아요. 그냥 상해 아니라 장기. 왜 그랬습니까? 지금 글로벌 시대가 돼가지고 외국 드나들면서 장사사업, 막 공부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보험, 외국에 드나드는 경우 많으니까 그 회사하고 체결한다. 또 거기서 지내 1년에 예를 들어서 365일 중에서 막 300일 이상 거기 있어요. 그러면 상해도 뭐 그런 의미에서 보고요. 이거는 물건이 지금 왔다 갔다 한다. 여행자는 외국에 갖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재보험은 뭐죠? 내가 보험회사인데 어떠냐면요. 보험회사인데 위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른 보험회사한테 또 보험을 들어오는 거 재보험. 결국 여기는 뭐죠? 외국 보험회사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외국에 자꾸 드나들거나 외국에 물건을 보내거나 물건을 가져오고 그런 또 재보험은 규모가 커진다. 합당한 얘기인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봐준다고 했고요. 그리고 양가로 두 번은 숫자를 조심해서 숫자.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여기 경우로서 어떻겠죠? 대한민국에서 취급되는 보험업종에 관해서 셋 이상 보험회사로부터 가입이 거절됐다. 가입이 거절됐다. 근데 그게 어땠죠? 한두 개가 아니라 3개 이상이라는 거 아닙니까? 3이라는 거. 요 숫자를 꼭 눈여겨서 보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였죠? 대한민국에서 취급되지 않는 보험 종목. 우리나라에서 취급 안 하는데 어떻게 국내 보험회사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겠습니까? 또 외국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보험기간 지나기 전에 대한민국에서 그 계약을 지속시키는 경우 이거는 어떤 연속성 때문에 그랬다. 여기 네 번째는 연속성 때문에 그랬다. 라고 얘기 드리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어땠죠? 보험회사, 여기, 요런 보험회사, 외의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인데, 이거는 금융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줬다라는 거 아닙니까? 승인. 금융위원회는 어떤 겁니까?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과 관련해서 뭔가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다. 거기서 타당하니까 그래도 돼. 그랬으니까 그러고 이거 연속성 유지 때문에 그렇고 또 세 번째는 어땠죠? 국내에서 그 계약을 어떤 그 보험 종목에 대해서 취급되지 않고 있다니까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5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여러분 보도록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번 시간에 우리가 총칙에서 다뤘던 내용들이에요. 또 이런 내용들은요. 문제풀이에서 문제로 또 확인을 해보시면요. 아주 정확하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를 짓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